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꺾였지만 근원 물가는 3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물가 움직임에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해서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7월 소비자 물가는 내려왔는데 근원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 각각 어떤 품목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7월 소비자 물가 그 품목들을 보면 지금 5월, 6월 다 3%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었거든요. 지금 2.8%로 떨어졌는데 그 품목들 중에서 가장 기여도가 컸던 것이 바로 석유류 제품의 가격 하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된 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 국제 유가가 그동안 이제 전쟁 이후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컸었지만 이제 7월에 생각을 해보면 약 80달러 내외로 좀 그 안에서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지금 3월부터 정부에서 뭐 석유 최고 가격제라든지 이제 유류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들도 시행이 됐죠. 그래서 정부에서 추산하기로는 약 0.3% 포인트 정도 이것들을 물가 상승세의 하락에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다른 품목으로는 이제 농산물도 좀 둔화가 됐는데 이제 상승세 둔화에 이제 농산물이 들어간 것은 여러 가지 농산물 자체는 사실은 뭐 기상 여건이라든지 작황 상황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제 좀 전쟁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민생 대책의 일환이라든지 뭐 대형마트 할인 행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농산물과 석유류 이런 것들의 가격이 꺾이면서 2.8%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31개월,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 어떤 영향이 컸던 겁니까? 근원 물가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석유류라든지 이제 농산물을 제외한 이제 이 수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OECD 기준으로 많이 쓰는 이제 근원 물가 지표가 이제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제외 지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식료품 안에서는 사실 뭐 농산물, 축산물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이제 다른 장품들도 들어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 이제 우리가 물가 흐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제 농산물이라던가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상황, 어떤 전쟁이라든지 기상 여건이라든지 이런 변동성이 큰 품목이기 때문에 이를 제하고 보면 우리가 이번에도 사실은 2.5% 중반대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소비자 물가 자체는 이제 3%에서 8%로 낮아졌지만 이제 근원 물가는 오히려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근원 물가에서는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물가 품목들은 내구재, 상품 물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서비스 물가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제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사람들이 정말 수요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상품 물가도 이제 우리가 유류 가격들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비용 상승에 이어졌던 부분들이 전가되는 흐름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반도체 가격들도 상승하면서 뭐 PC라든지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들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여행 수요도 이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단체 여행비, 뭐 국제 항공료 이런 것들도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원 물가에 대해서 기조적 물가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한은에서는 그 금리 결정할 때 이 근원 물가 더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이 어떠한 경로로 금리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품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뭐 국제 유가 자체를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떨어뜨리면서 이제 물가 상승세를 둔화를 시키는데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수요 측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라든지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여력들이 좀 둔화가 되면서
이제 그로 인한 수요 측 압력에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물가 상승세가 공급 측 요인, 뭐 물가가 뭐 유가에 상승했다든지 뭐 기상 여건의 악화에 폭염으로 인해서 뭐 배추 가격이 급등해서 상승했다든지 예. 이런 요인들은 사실은 금리 정책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금리가 잘 작동해서 시장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가를 보려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보는 즉 근원 물가를 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물가는 아직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또 여기에 우리 성장세에도 주목을 한 것 같은데 실제 그 한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GDP 성장률이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은 쪽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 커지고 있고 부담 좀 줄고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달에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표를 판단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성장과 이제 물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에도 우리가 전기 대비 성장률로 3% 이상 기록했고 2분기에도 0.6% 정도 예. 기록해서 이것만으로도 4%가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인상돼서 물가가 안정되는 채널이 이제 수요가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텐데 지금 워낙 반도체 경기도 호조인 상황으로 지표가 워낙 좋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성장세가 좀 꺾이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우려는 많이 해소가 됐고 어느 정도 지금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비용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이런 것들이 가격에 전가되는 흐름들 예. 이런 것과 동시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제 계속 한미 금리 차가 지속되어 상황에서의 환율도 높아진 흐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안정 상황에 유의를 해야 할 텐데 지금 현재 뭐 수도권 집값이라든지 워낙 지금 주식 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구간에서 어떤 이제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한 번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의사록에 이제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8월에는 이제 그 후에 이제 금리 결정이 10월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요건은 충족이 되었지만 이것을 조금 더 긴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인가 아니면 좀 동결을 하고 한 스텝 좀 쉬었다가 가는 방향. 그래서 인하보다는 동결 혹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가계 대출이 많이 늘었잖아요. 뭐 주담대도 그렇고 비투하는 분들도 많아져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 2번 연속 올리면 이거 상당히 부담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부담된다는 시각도 많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것이 사실은 어떤 특정 계층을 타겟하는 것보다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안정세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떤 내수를 좀 둔화시키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뭐 비투라든지 가계 대출에 우리가 영끌이라고 얘기하는 주담대 상환 이런 것들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취약 차주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불리우는데 좀 한계 기업들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이제 좀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려운 예.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장점이 있을 텐데 어느 것이 더 사회에 비용이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아마 금리 결정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7일에 금통이 열리기 때문에 어떤 결정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우리나라를 투자 불가, 투자 부적격 국가로 분류하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거 변동성 때문이라면서요? 네, 그 정확한 워딩은 이제 uninvestable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의 뭐 펀더멘털을 지적했다기보다 지금 과도한 주식의 변동성이 확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목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도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물론 이제 우리가 전체 한국 증시 흐름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많은 이제 주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 맞지만 여기에 조금 더 보탬이 됐던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용했던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하나 이제 언급했던 것이 이제 국민연금이었던 건데 이것들이 이제 어떤 회의의 결정이 있었는지 사실은 이제 모든 개개인들은 알 수는 없는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을 봤을 때 어떤 이제 목표의 배율을 상향해서 그것을 유지한다던가 시장이 과열됐을 때 어느 정도 이것들을 좀 이제 매도하면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기여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했었어에도 불구하고 예. 이러한 여러 가지가 한국 증시 상황, 한국의 어떤 주식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우리가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신뢰성에 좀 훼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네.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만의 문제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본인가 홍콩과 비교해 보면 예. 사실 굉장히 우리가 사이드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고점 이후로도 그렇지만 올해 우리가 뭐 매수 사이드카 이런 것들이 거의 뭐 30번 이상 네. 계속 발동이 됐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전 세계에도 거의 없는 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의 굉장히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유례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는데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우리 금융위에서는 우리 그럴 우려 전혀 없다. 실적 괜찮고 펀더멘털 좋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금융위 보도 자료나 이제 반박 근거를 보면 모두 다 이제 동의하는 부분들도 네.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어떤 주가 변동성이 펀더멘털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보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굉장히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떨어졌다가 이제 굉장히 AI 기업들이라든지 반도체 실적을 보면 또 계속 양호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변동성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로 그 정부에서 언급했던 것이 뭐 기업 경쟁력이라든지 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에 대한 규제들도 우리가 좀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우리가 사실은 지적했던 부분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어떤 출시 배경이라든지 국민연금의 어떤 목표 이런 배율 이런 거에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금융위가 내놓은 답변은 펀더멘털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좀 해명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 그 정부에서는 금융위에서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 예탁금 올리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던데 블룸버그에서는 이거 상품 자체 중단시키지 않는 이상 부작용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상승하는 구간이나 하락하는 구간에 이것을 2배 또는 마이너스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있으면 그 자체의 변동성만으로 그것을 증폭시키는 장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의 그 규제 출시 이후에 사실은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품의 어떤 우리가 왜 이것을 도입했는지에 대부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왜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피해를 보는 계층들을 살펴보면 개인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청년층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요즘 반등세가 눈에 띄더라고요.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이어졌는데 이거 코스피 조정 받으면서 어느 정도 순환매가 진행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뭐 지금 반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4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월에는 뭐 1200선까지 갔다가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계속 하락세가 이어져 왔던 요인들도 분명히 있고 최근에 이제 3일간 이제 급등세가 이어왔던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반도체주 쏠림이라든지 레버리지 상품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돈이 다 그쪽 상품으로 몰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금들이 흩어지면서 그리고 일부는 사실은 그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청산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돈의 흐름이 조금 이동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돈들이 뭐 바이오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성장주에 조금 우리가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 열리는 시장에서는 또 코스닥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